비트코인을 사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라테지 저거 잘 되네? 쟤네 주식 엄청 오르네? 우리도 하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국가 차원으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우리만의 독자적인 자산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독립하자, 이런 국가들이 비트코인 채굴과 전략자산화를 많이 해요. 국가적, 기업적 수요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4년 사이클에 의하면 내년에 비트코인이 망해야 되거든요. 26년에.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거를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확률이 저는 50%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비트코인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탈바꿈이 일어났어요. 지금 역대 최고가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관들이 좀 주도하고 있는 건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들이 고점에서 던지는 거를 받아줘도 비트코인이 이제 크게 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스트라테지 또는 그런 국가들 기업들이 계속 수가 있기 때문에 그 4년 사이클이 깨질 가능성은 저는 50% 정도라고 봅니다. 이제는. 작가님,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한 5천 불 선에서 횡보하고 있는데요. 작가님께서는 120일 이평선 기준으로 매도하는 투자법으로 유명하신데요. 비트코인 다시 매수하셨는지? 당연하죠. 네. 지금 풀로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 그 7만 8천 달러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거 언제 갔을 때? 1차는 9만 정도에 샀고요. 2차는 10만 정도에 샀고, 그 3차는 그 역대 최고가 돌파할 때 그때에 샀습니다. 네. 11만일 때도 사시고. 그쵸. 그 10만 8천인가 9천인가 그때 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예. 그렇게 3번 들어가지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 작가님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네. 아니, 강호국 작가님 예전에도 보면은 맨날 올라갈 때 사고 떨어지면 팔면서 계속 이거 손실 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투자 왜 하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도 있는데 좀 속 시원히 알려주세요. 그건 네가 닭대가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차트를 직접 보고 한번 120 위에 사고 파는 걸 뒤풀이했으면 어떤 수익이 있는지, 그리고 네가 바이 앤 홀드 매수를 하고 계속 보유하면 어떤 수익이 있는지, 그걸 네가 한번 계산해 보면은 내가 맞다는 게 이제 그냥 뚜렷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 안 했기 때문에 넌 닭대가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존댓말도 안 합니다. 네. 작가님, 그럼 네. 비트코인이 5월만 해도 10만 불 넘어서 12만, 14만, 이젠 진짜 간다. 관세 네네. 유예되고. 예. 트럼프 때문에 밀린 거야 하면서 이제 갈 것 같았는데 지금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관세 이슈가 끝난 게 아니란 말도 있는데 비트코인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것도 이제 장기 전망이 있고, 단기 전망이 있는데, 요번에 이제 지난주에 2025 비트코인이라는 가장 큰 행사가 이제 끝났잖아요. 사실,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는 10년 100만 불이거든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100만 불. 왜냐면 사실 이제 그 행사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공개가 되었는데, 비트코인의 수요처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마이크로스트라테지 하나가 비트코인 공급의 2% 디플레이션을 혼자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비트코인 개수가 이제 계속 늘잖아요. 채굴 때문에. 근데 그 마이크로스트라테지가 사주는 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그 비트코인을 다시 안 판다고 가정을 하면은 비트코인의 그 전체 공급이 1년에 2%씩 줄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자, 근데 거기에 지금 마이크로스트라테지가 물론 가장 큰 대장이긴 하지만 몇 개 기업이 또 끼어들었어요. 21이라는 기업도 이제 그 나와가지고 이미 4만 개를 샀고요. 네. 그리고 게임스탑도 이번에 5억 불 들어갔고, 네. 그리고 뭐 한국도 좀 작긴 하지만 어떤 상장사가 지금 이제 그 마이크로스트라테지와 비슷하게 전환해가지고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비트코인을 사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지금 230개 지금 모집을 했던데 거기서 계속 모으고 있고, 메타플래닛 일본에서도 9,000개 이미 모아놓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회사의 이익 또는 이제 발행한 이제 전환사채나 이제 유상증자라는 주식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블록체인 그룹이라는 데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한마디로 이제 기업도 야 저거 봐, 마이크로스트라테지 저거 잘 되네, 쟤네 주식 엄청 오르네, 우리도 하자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국가 차원으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미국이 전략자산화 한다라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미스 상원의원이 나와가지고 요번에 이제 비트코인 액트를 해가지고 100만 개 사겠다라고 또 이번에 외치셨거든요. 자, 근데 그 비트코인을 전략자산화하는 국가들이 두 개 종류가 있는데 그게 어떤 종류이실 것 같아요? 그게 그거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그 일단 첫 번째는요, 우파 또는 극우파 국가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극우적으로 사실 봐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자, 요번에 근데 영국의 극우파 당수가 직접 그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 나와가지고 내가
내가 총리 되면 그거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영국이 지금 한 10% 이상 정당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노동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이제 좌파 정책을 너무 심하게 펼쳐가지고 부자들이 전부 다 두바이로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극우당이 1당이에요. 지금 이제 그 지지율이. 예, 그래서 이 하겠다고 했고 우리가 선거하는 바로 그때 폴란드도 선거를 했습니다. 거기도 극우파가 됐거든요. 이분도 친비 이사예요. 그러니까 친비는 친비트코인. 예, 여기도 친비고. 예, 그리고 지금 유럽의 판세를 보면은 이제 프랑스도 지금 지지율 1위가 지금 극우당이고 독일은 제 2당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태리도 1당이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유럽 전체 그 정치가 이제 극우 쪽으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사실 이제 폴란드 이번에 됐고 헝가리도 이미 되어 있고. 근데 우랑 극우 쪽은 이념상 비트코인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게 탈중앙화, 한마디로 그들은 큰 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우와 극우가 원래 그런 이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기관은 한마디로 국가의 끈앞풀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을 벗어나가지고 탈중앙화로 중앙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수단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와 극우 쪽이 비트코인 전략자산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또 되게 싫어하죠. 이제 중앙은행이라는 애들이 돈을 팡팡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자산, 비트코인을 좋아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그룹이었어요. 우와 극우. 자, 근데 보면은 미국은 이미 우 쪽이고 유럽은 조만간 전부 다 우나 극우가 될 거예요. 결국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국가들이 나와가지고 저기 우리도 할 겁니다. 우리도 할 겁니다.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뭔가 미국과 트러블이 있거나 재정이 파탄난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있죠. 여기도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 은행들이 비트코인 상품을 개발하고 뭐 파생 상품하고 이런 거 허용하겠다 이런 거 하나 했고요. 그리고 북한이 세계 5위 비트코인 보유국입니다. 벌써 거기도 미국과 사이가 그다지 좋지는 않죠. 그리고 파키스탄에서 이번에서 와가지고 우리도 채굴 플러스 전략 자산화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IMF와 뭔가 트러블이 있었던 국가들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요. 지금 케냐, 뭐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빚을 져가지고 망하면은 보통 IMF가 오잖아요. 한국도 똑같았으니까 와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시킵니다. 너 이거에 저거에 한 다음에 허덕허덕 해가지고 그거를 다 했는데 결국은 계속 또 부채는 쌓이고 있고 또 IMF 때 가지고 빌어야 되고 IMF가 또 돈 빌려주면서 이거에 저거에 하는 식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사이클이 영원히 안 끝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은 예외였고요. 이런 나라들이 짜증나는 거야. 나 이거 싫어. 야, 우리만의 독자적인 자산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독립하자. 이런 국가들이 비트코인 채굴과 전략 자산화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첫 번째 우와 극우 국가들, 두 번째 뭔가 미국과 트러블이 있거나 IMF가 트러블이 있거나 재정이 파탄나는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사모으고 채굴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그리고 이제 기업적 수요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제 장기적 패턴이고요. 근데 단기 쪽으로 넘어가면은 일단은 그걸 아셔야 돼요. 6월에 알트코인 수익률이 엄청나게 나쁘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일단 지금 당장 모든 걸 비트코인으로만 해놨습니다. 비트코인도 6월에 별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완전히 최악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4년 사이클에 의하면 내년에 비트코인이 망해야 되거든요. 26년에. 그래서 올해 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거를 굳게 믿었어요. 그럼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 확률이 저는 50%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이제 봅니다. 왜냐면은 확실히 요번에 비트코인이 개인에서 기관으로 탈바꿈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지금 역대 최고가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구글 트렌드 같은 데 봐도 옛날 그 트럼프 대선 때 관심도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도 진짜 개인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도 안 올랐고요. 김치 프리미엄도 안 올랐고 펀딩 피도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기관들이 좀 주도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반감기 4년 사이클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돈 파워가 좀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그 정기적으로 이제 반감기 때 공급이 줄어드니까 좀 확 오른 다음에 공급이 넉넉하게 되니까 또 확 떨어지고 이게 반복이 되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고래들이 그때 고점에서 던지는 거를 받아줘도 비트코인이 이제 크게 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스트라테지 또는 그런 국가들 기업들이 계속 수가 있기 때문에 그 4년 사이클이 깨질 가능성은 저는 50% 정도라고 봅니다. 이제는 4년 주기 사이클이 이제 깨질 가능성이 50%라고 보신다는 건 올해 비트코인, 알트코인 다 같이 오르는 폭등장이 안 올 수도 있다. 혹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충분히 올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그 후에 26년에 하락이 뭐 7-80%까지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상승은 올해 상승은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거예요, 비율을? 네,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모든 그 통화량도 이제
지금 많이 늘고 있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거의 다 이제 좋은 편이거든요. 글로벌리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안 갈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근데 또 비트코인이 물론 뭐 유동성을 따라간다, 후행한다 이것도 네, 두세 달 후행합니다. 네. 네. 근데 반대로 나스닥 추종한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반대입니다. 그 나스닥이 비트코인을 추종하죠.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코인을 하려면 나스닥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스닥을 하고 싶으면 코인을 먼저 보고요. 코인이 저점 엔드 고점을 먼저 찍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 먼저 찍거든요. 그건 제가 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코인이 먼저 저점을 찍고 올라가면은 그 후에 나스닥이 따라 오르고요. 또 반대로 코인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면은 그 좀 한 달 후에 나스닥이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인을 나스닥의 선행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올해는 비트코인 폭등장 남아 있다. 올해는 비트코인 폭등장이 그러니까 폭등까지는 모르지만 올라가는 거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네, 올라가야죠. 네네. 그리고 내년에는 과거와 같은 막 60, 70%, 80% 하락 이런 게 나올 확률은 절반. 그러니까 이게 올해 아마 제 생각에 이제 보통 계절성으로 보면은 이제 8, 9월이 비트코인이 좀 약하고요. 4분기가 그래 좀 강한 편이거든요. 4분기에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 하면은 이제 그 버블이 터지면서 60, 80% 떨어질 수 있는 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제 적정히 오른 경우 뭐 15만에서 20만 불 정도 그러니까 가볍게 오른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그 60, 70, 80%까지 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반대로 이제 알트코인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작가님?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X 사람들 많이 follower를 하잖아요. 소위 제가 구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들은 알트코인을 단 한 명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패러다임이 슬슬 이제 진짜 된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은 메인스트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류가 된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는 이미 끝난 것 같고. 근데 알트코인은 좀 본인이 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말고 쪽팔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냥 한마디로 알트코인은 한 3, 4년까지만 해도 이 블록체인 기술로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그거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근데 그냥 한마디로 투기성 쓰레기 뭐 이런 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쪽팔리는 거죠. 그 말을 이제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그걸로 돈을 벌 수 없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저도 이제 책에 썼어요. 이제 알트코인 다 쓰레기라고. 그러나 이제 그 비트코인 상승자 막바지에는 알트코인이 따라오르기 때문에 그때 일시적으로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똑같이 유지합니다. 그 센스는요. 네. 그러면은 비트코인, 알트코인,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뭐 금, 다양한 투자처의 뭐 채권도 있잖아요. 예. 그럼 올해 가장 좋게 보시는 건 뭔가요, 작가님? 사실 뭐 다 좋게 붙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예. 음.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상승폭으로 보면 그래도 비트코인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하죠, 사실은. 네. 참고로 이제 5월 말까지 그 자산군 배틀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금이 1등이고요. 네. 그다음에 선진국 주식이 2등이고 네. 그다음이 3위가 비트코인이고 4위가 이머징 주식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연말에 비트코인 가격은 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뭐 그래도 당연히 15에서 20만 불 언저리까지 가야지 그게 그 예의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근데 버블이 나와가지고 30만 불까지 가면은 내년에 폭락이 아무래도 좀 더 세지겠죠, 그래도. 네. 그럼 비트코인 장기 전망은 어떻게 해요? 아까 28년에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크게 자산시장 버블이 꺼지는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비트코인도 그때 그런 상황이 온다면 대폭락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죠. 네네. 예. 아. 왜냐면은, 뭐 이게 뭐 디지털 금이네 만에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그냥 리스크 자산이거든요. 그 이제, 사실, 주식과 이제 엇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50% 날아가고 하면은 얘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를.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채 사이클이 이제 붕괴가 되면 이제 한마디로 여기저기서 이제 신용이 축소되고 막 이런 게 발생할 건데, 결국은 그 이제 코인은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거는. 그럼 그거를 예상을 하고 27, 28년에 다 팔아야 되는지, 근데 그걸 또 맞추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0에서 하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필연적으로 큰 하락이 올 때가 오거든요. 근데, 네. 근데 큰 하락이 오기 전에 120선부터 먼저 뚫고 내려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팔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120선을 뚫고 내려갈 때 이게 추가로 이제 5% 내려가고 다시 반등할지 아니면 추가 80% 빠질지 네가 어떻게 아냐 이겁니까?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예. 이게 왜 지능이 없는지 모르겠어 이게.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참 예. 사람의 본능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제가 지능 약한 사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예. 그쵸. 그러면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럼 필연적으로 그 27, 28년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번 그 금융위기 비슷한 게 올 거거든요. 근데 박살 날 거잖아. 8, 90%. 그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그 엔비디아 전기도 나왔거든요. 엔비디아를 99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벌써 얼마 벌었을 것 같습니까? 뭐 떼돈 벌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얼마일까요? 글쎄요, 글쎄요, 한 150배 벌었을까요? 아닙니다. 3,600배. 에휴. 그 배당을 재투자했다고 하면. 아, 배당까지 재투자했을 때. 예, 컨그라츄레이션 좋거든요. 근데 와. 그거를 한 사람 몇 명이 있을까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5명 미만이지 않을까요? 제슨 황과 아저씨를 빼고는. 그들 말고는 토끼 말고는. 아니겠죠? 예, 물론 제슨 황 더 벌었죠. 그 전에 투자했으니까. 예, 아무튼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요. 엔비디아도요. 90% 두 번 빠졌어요. 아. 예, 상장한 후에. 그리고 2001년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한 10년 걸렸을까요? 14년. 예. 2001년 90% 으아 된 다음에 이렇게 길게 가다가 또 이제 후다가 나왔을 때 도대체 이게 뭐 쓰레기 해가지고 다시 한번 빠졌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하는데 14년 걸렸어요. 아. 근데 그것도 사실은 121선 비슷한 거 해가지고 하면 다 막을 수 있었거든요. 사실 그게 근데.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존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이렇게 80, 진짜 엄청 빠지잖아요. 그럼 진짜 몇 년 동안 밑에서 길 수가 있거든요.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고. 그걸 왜 감수하냐고. 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엔비디아 그 2001년 고점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2015년까지 버틸 사람 장담컨대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예. 다 팔고 나갔을 거거든요. 중간에. 뭐 한두 명 있겠죠. 근데 왜 그 14년 동안 고통을 그거 감수하냐고. 예. 그쵸.